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고정일 사장님께서는 동서문화사 대표십니다. 그 자수성가한 출판인으로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1980년대에 대망이라고 하는 일본 역사 소설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책을 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와 또 박정희 대통령과 현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맨날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양삼아 괜찮다고 그랬더니 또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배 기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주 꽉 차가지고 이게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요.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디 가면은 전 박정희 대통령 말씀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만 해도 그냥 너무 감사해서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짧게 얘기하라고 그랬지만 아까 제가 보면서 우리 고정일 선생님 발표하는 그 글을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인간 제조를 하셨다. 민족의 생각을 바꿨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빨리 안 꺼내다고 너무 그렇다서 제가 오늘 제가 그 몽블랑 소사이어티라고 세계 자유주의자들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을 국제 그 총회를 지금 힐튼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잠깐 좀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자유, 시장, 뭐 재산권, 뭐 시장 경제를 하면 경제가 다 발전한다 이런 유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분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5.16을 한번 다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5.16을 가지고 오늘 또 특히 이제 5월에 하는 행사가 돼가지고요. 5.16이 뭐 혁명이냐 구테타냐 뭐 논쟁이 많고 이거 뭐 구테타라고 뭐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5.16 이후에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을 했으면 혁명이고 천지개벽을 안 했으면 그건 구테타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천지개벽을 했냐. 저 여러분 해방 이후에 15년 가까이 서구식 자본주의 다 도입하고 민주주의 했는데 경제가 꼼짝 안 했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최첨단 선진 나라에 100년 이상 넘게 식민 지배를 받고 오늘날도 뭐 자유시장 경제한다고 다 그러는데 2, 3km만 가면은 선진 도시가 있지만은 2, 3km 바깥에는 다 소위 말하자면 헌터게 들어 1000년, 2000년 전처럼 산 사람이 널브러졌단 말이에요. 아니 시장이 들어오고 무슨 제도가 들어온다고 다 바뀌느냐.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5.16은 뭐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의식을 바꿔야지. 대통령께서 그 말하자면 의식개혁운동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5.16은 혁명이라 불러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 대처 수장이 자기 아버님한테 맨날 들어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말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행위 패턴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게 계속하면 나중에 성격이 돼서 이 성품이 달라진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소위 말하자면 인간 행동 성품을 결정하는 이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성품도 바꿔지는 건데 어떡할 거냐. 생각이 잘못되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에서 기적을 못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성품을 못 바꿔서 그런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바꿨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품을 바꾸는 사람을 앞장서서 대접한 거죠. 그건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이게 빠진 겁니다. 경제발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공공재처럼 생각하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좋은 생각을 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고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앞장서면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나라가 번영하는 것인데 그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그 정책이나 제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앞장서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년 만에 모든 인간이 잘 살아보세 나도 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이치가 전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꾼 천지개벽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늘 신상필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5천년간 나라도 해결 못한다. 국민 여러분이 일어서십시오. 그럼 내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고정일 선생님 그래도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안 일어나는 사람을 왜 어떻게 정부가 잘 살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럼 저희가 도우겠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국민의 성품을 다 바꿔낸 박정희 대통령의 기적의 원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16 혁명은 혁명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먼저 조갑재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각 대학의 학문을 탐구하시는 교수님들 6분, 그러니까 5분 이분들 걸 제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서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다른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고 격동스럽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엊그저께 김진영 선생이 신문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잠깐 오늘의 우리 상황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분노, 절규, 불신, 갈등, 허무는 비관이라는 표현이 너무 한가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 전에 구태의연한 풍경들은 지금 당장 이 나라에 몰려있는 생존의 문제, 분들, 4배로 겹친 한말 이후 또는 건국 이후 최고의 위기들, 국가 공동체 전반에 꽉 찬 역사적, 국제적, 구조적 도전의 앞에서는 파국적 절망에 빠지게 한다. 이 나라는 역사 교과서 논쟁이 옹변하듯 사실상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 세 나라로 갈려져 있다. 선거 결과가 어찌 나오든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 태극기 극장의 1막은 5월 9일의 2막으로 끝나지 않는다. 2막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음 대통령은 가장 무력한,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19대 대통령 끝자락 3막은 국가의 존망을 건 절망이냐 개병이냐의 갈림길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다 와서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반추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학자도 아니고 또 언론인도 아니고 평생을 책 만드는 사업으로 출판사를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글이라도 좀 써가지고 다음은 한 권이라도 남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평생에
소망으로 알고 지금까지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1940년 12월 25일이니까 해방을 맞기 5년 전에 태어났죠. 저희 본가가 서울인데 대대로 서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대궐에 말단 공무원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영천동에 가난한 함석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마차에다가 된장을 싣고 그리고 3살짜리 저를 태워가지고 시내 방방곡곡에 된장을 팔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 3살 때인데 어렴풋이 기억에 그게 납니다. 또 제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그 다옥동, 지금 이 광교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된장을 파는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면서 빨리 여기서 가버리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쩔쩔매고 이러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에도 슬픈 그런 마음이 들고 아우 일본 순사가 무섭구나. 3살짜리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군고구마를 파시는데 왜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지 그때는 5살, 6살 이 무렵인데 을지로 오가에서 군고구마를 파는데 지금은 드럼통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고구마를 굽지만 그 시절에는 이 가마로 해가지고 그 큰 독 같은 걸에다가 불을 펴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넣어서 파는데 지금 그 장소가 을지로 오가를 지나다니면은 늘 가슴에 그날의 기억이 슬픔으로 늘 솟아오르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번에는 일본 순사가 아닌 한국 경찰이 와가지고 어디서 이런 걸 팔고 있냐고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그 가마가 을지로 오가 내거리에 길바닥에 가서 나동굴고 그게 깨지고 이래가지고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것이 5살짜리 6살짜리 가슴에 응어리가 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더욱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새벽이면은 어머니가 바가지를 들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시면은 김치하고 쌀밥을 담아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가 도남동 동도극장 건너편 그 일본 사람들이 바위산에다가 방공호를 탔는데 그 방공호에서 그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예쁘고 정말 좋아하는 엄마인데 엄마가 밥을 얻으러 다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엄마부터 일찍 일어났어. 바가지를 들고 눈발이 날리는데 밥을 얻으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성북동 그 두천이 그쪽이었거든요. 동도극장 있던 자리 바로 건너편에 살았는데 굴속에 살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떼기로 앞에 눈발을 막고 그래가지고 컴컴한 새벽에 눈발은 날리고 큰 집에 가서 주먹으로 8살짜리 어린아이가 문을 두드리면 한참 만에 누구냐고 이 새벽에 그 좀 사는 집이니까 식모들이 그때 있었죠.
나와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바가지를 들고 눈을 막고 있으니까 너 웬일이냐, 이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새벽밥을 짓고 주인한테 올려야 될 밥을 먹던 밥이 아니고 먼저 바가지에다가 그걸 퍼주는데 김치를 새로 꺼내서 한쪽에 넣어주고, 저는 오늘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무렵에 코끝에 어리는 그 밥에 냄새가 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렇게 밥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진영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이제 저도 75세를 넘어서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이건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정치원 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 우리 민족성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그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는데, 저는 그 1950년 6.25 나는 날 동아일보 가판을 오느라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다른 날하고 달라서 그날은 6시에 통행금지가 되기 때문에 12시까지 팔 수 있는 거를 신문을 다 못 판 기억이 나고, 또 28일 날 새벽에 북한군 탱크가 몰려오는 걸 종로 5가 내거리에 나와서 그걸 쭉 봤고, 그러면서 그 해에 평화극장에 사람들을 마놓고 아이들을 마놓고 소련 영화, 북한 영화, 그리고 노래 가르치고 압록강 구비구비 피 어린 자우 김일성 장군, 그때 노래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해 여름을 지냈는데, 효제국민학교라고 지금도 그 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인민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피난 가는 다음 겨울 1월 3일 날 하필 출발을 해가지고 서빙거에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눈 가리는 벌판을, 정말 닥터 지마커에 나오는 유민들, 흩어진 병사, 낙오된 병사, 이런 사람들처럼 큰 행렬들이 용산에서는 연방 폭격을 해가지고서 용산역이 불타오르고 있고, 그 두껍게 얼은 서빙고 쪽에 얼음판을 건너서 1월 3일 날 출발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오산 정남면인데, 오산 외가로 아버지는 제2공병을 나가시고 저는 어머니하고 두 동생하고 그러고서 조그만 마차를 밀고 그러고서 가는데, 너무 피난민이 많고 너무 사람들이 부대끼고 이래가지고 이틀밤을 자고 나서 도착한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갈입니다. 신갈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국군들 다 가버리고 중공군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더는 못 가니까 서울로 가라고. 거기가 그때 새만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인민군들하고 중공군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억에 나는 게, 인민군들은 중무장을 하고 따발총이나 기관단총을 허리에 차고 그렇게 했는데 중공군은 무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무기가 없는 군인이 있을까? 수많은 중공군들이 막대기에다가
폭탄 하나씩 철사로 매가지고 어깨 내구서 꾸역꾸역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오산 평택이 마지막 145태의 정점에 이르는 전선인데, 더는 내려가지 못하게 하니까 저녁마다 마을 해관도 아니고 방앗간 같은데 사람들을 모여놓고 장군의 노래를 가르치고 스탈린 원수와 인민군 원수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승만 괴뢰 도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쳐부시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억에 올리면은 17, 18세 되는 기관단총으로 중무장을 한 인민군 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고등학생 정도, 그런 여성들이 저녁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서 더는 못 내려가니까 한 달, 두 달 지내다가 온다고, 전쟁터에도 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설을 맞이하는 며칠을 앞두고서 어느 날 밤에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서 자다가 깨어났는데, 보통 한 집에 피난민이 서너 가구씩 그냥 방앗간에 7, 8명이 그저 수다시피 눕다 기대다시피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인민군들, 아니 미군들이 반격을 하는 그날이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포탄을 쏘고 비행기가 와서 그냥 공습을 하고 이러니까는 전부 그 사마리라는 곳이 쑥밭이 돼가지고 전부 잿더미로 화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그냥 한 80여 채 되는 그래도 큰 마을이었는데 다 무너지고 다 잿더미가 되고 살아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저희가 묵던 집에도 한 25명 정도가 성호 가구가 살았는데 거의 다 죽고, 어머니도 시골집에 그 큰 대들보에 짓눌러가지고 세상을 떠나셨고, 3살짜리 어린 동생도 그냥 포탄에, 7살 먹은 동생하고 포탄에 다 날려가지고 상자가 다 뛰쳐나와가지고서 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참 이상하게 저 하나만 어디도 다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미 인민군 중공군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미군 그게 제24사단 같은데 지금 기억에 계속 진격을 해오는 게 아니라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서 마을을 완전히 그냥 불태우고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때 기관단포 폭탄 계속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때 뭐 호주 비행기니 뭐니 그래가지고서 양쪽에 앞으로 공격을 할 땐 기관총으로 기총소사를 하고, 뒤로 그러면서 양쪽에 걸린 석유 탱크를 열어가지고 석유를 뿌리고, 그러면서 뒤로 기총소사를 하면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그래가지고 49살인데 그런 상황에서 흩어진 동생의 창자가 다 나오고 몸이 3조각 4조각이 났는데, 그걸 그럼 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해도 누가 하나 동정해서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일단 미군이 진주에서 들어오기까지는 10번 이상을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서 잿더미를 만들고 들어오는데, 그 들었다 나갔다 오는 통에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물자가 많아서 그런지 폭탄 쏘고 그냥 기관총으로 그냥 빈집도 막 쏘고, 나중에는 어떤 노인어른이 여기서 일어나가는 다 죽으니까 차라리 저 고개 너머에 있는 오산 쪽에 미군 쪽으로 가자. 여기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피난민들이 그 죽은 여자의 치마를 뜯어가지고 나무 떼기에다가 깃발을 만들어서 그걸 앞에 무슨 항복기처럼, 무슨 군인들도 아닌데 그걸 앞장 세우고 한 50명이 오산 쪽으로 내려간 거죠. 한참 가니까 거기에 있는 데에 미군들이 대포, 기관총 다 진지를 굳혀오고서 노려보고 있는데, 거기서 만일 기관포를 쏘면 다 죽는 거고, 한 30명이 그 마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갔는데, 나중에는 다 거짓거리 되고 뭐 얼굴도 수검도이고 이러니까 그 진지에서 미군 장교가 소리를 냈다 지르는데, 아유 우린 죽었구나 이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하여튼 부대로 가니까 미군들이 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뭐 이래가지고, 차라리 먼저 마을에 있었으면은 다 죽을 텐데 이젠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미군들이 진주 얼죽에 완전히 소탕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신갈종 마을 그 알루도 못 가게 하고 위로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피난민들도 많이 있고 미군들 뭐 이제 경찰 또 우리 국군들 이렇게 있는데, 빈집에 들어가서 우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원의 그 인터체인지 용인 민속청 가는 아마 그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빈집에 들어가서 그냥 오들오들 나를 세우고, 잠도 어쩌다가 잠이 들면 또 그냥 춥고 눈보라는 치고 이러는데, 또 밥을 뭐 먹어야 되는데 어디 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그것도 빨리 가야 되는데 새벽 5시쯤 미군 부대 앞에 가서 피난민들이 그냥 수백 명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들이 아침 5시 반, 6시 정도 되면 식사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정말 거지들이, 피난민들이 깡통을 하나씩 들고 철조망 밖에서 식사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식사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식사가 다 끝나면은 그걸 뭐 먹다 남은 건 뭐 이런 것들 도람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서 피난민들이 열을 서가지고 깡통에다 받아가지고 먹는데, 그 음식이 참 고급이죠. 닭고기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가끔 가다가 담배나 여성형 같은 게 입에 물리면은 그냥 아리고 이러고 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애들이고 어른들 쭉 이렇게 서 있으면은 미군들이 식사하다가 손가락질하면서 히히 웃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마 아우 저 불쌍한 것들 저 어쩌라고 뭐 이래가지고 저 가엾어서 어떡하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옷은 그냥 남루해가지고 이는 득실거리고 그렇게 거기서 한 달 이상을 지내가지고 이제 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근 3월달이 돼가지고 길이 풀려서 오산 외갓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 아버지가 제공병 나가셨다가 마침 외갓집에 돌아와 계시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뭐 기가 막히고 그러나 가서 있는 대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여기 산에 묻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차를 끌고서 둘이서 아버지하고 그 새마을이라는 데를 갔는데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 살던 집을 찾아가지고서 거기서 잿더미를 들쳐가지고 여긴 안방이고 여긴 건너방이고 건너방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건너방의 쪽에 재를 손으로 걷어내고서 뼈만 그냥 엉성하게 여기저기 있는 걸 미군 국금 들고 모래 참어 담는 거기다가 동생 둘하고 어머니 쪽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뼈만 남게 살은 다 탔는데 입던 옷은 바닥에 누렇게 돼가지고 다 안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건 이건 어머니 뼈, 이건 동생 뼈. 그래가지고 그 군대 차고 거기다가 담으니까는 세 식구를 다 담아도 그게 뭐 반자로도 채 안 돼요. 그러는데 그 마을에 이장이란 사람이 좀 보자 그런다. 그래서 나를 왜 부를까 하고 갔더니 이 피난민 놈들이 와가지고 이 쌀하고 콩하고 뭐 이런 것들 뒷뜰 안에다가 파고놓고 숨겨놓고 갔는데 이걸 다 파먹고 했으니까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는 아는 대로 집 주소를 대라고. 사실 그 마을에 있으면서 어디 가서 쌀 살지도 없는 거고 돈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 마을에 피난 갈 때 그 뒷뜰에 가가지고서 발로 땅을 쿵쿵 차면은 곡식을 묻어놓은 데는 울립니다. 그게. 울리면 피난민들이 그걸 파면은 콩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나무 피난 가면서 숨겨놓은 그 쌀을 콩을 밭을 꺼내가지고 먹었죠. 반 도둑질은 분명하죠. 그러니까는 동네 이장인데 피난 갔다 오니까 묻어놓은 거 다 가져갔다 이거야. 그러니 네가 그 아는 대로 주소를 대라. 그래서 제가 10살짜리로 지금 어머니 뼈하고 동생 뼈하고
두 동생하고 다 감아도 참호 자리에 반자루도 안 되는데 가뜩이나 슬픈데, 아니 이장님, 지금 사람이 죽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배고프면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올라오셔가지고 돈을 받으러 다니든지 그래야지, 지금 무슨 죄인 다루듯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하고, 아니 가라고 그냥. 제가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런 비참한 이런 경험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 우리 한민족이, 한국 민족이 다 겪은 건데, 그 반자루도 안 되는 어머니 뼈하고 두 동생 뼈를 가슴에 안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사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이 모양이 됐나? 왜 이 꼴인가? 도대체 젊은 애들 뭐 취직이 안 되니까 젊은 애들 뭘 만들어서 뭐 어쩌고 해야 되는데, 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영변이나 이런 데 젊은 애들은 와서 어디든지 취직해가지고 몇 년 이러면은 장가 갈 돈, 시집 갈 돈 마련해가지고 가고 오는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런 데 취직을 안 하나? 왜 그런 데 가서 일을 안 하나? 뭐 그렇게 잘났다고? 대학을 나와가지고서 저희 학교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나? 저희 집안의 어른들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나? 제사 지내는 집에 지방을 쓸 수 있나? 이러니까 우리가 동양문화권인데 그런 정도의 공부를 가지고서 고전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독서력도 엉망이고,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소학교만 나와도 서울의 국자관 뭐 중국 장충동이면 장충동 그 어려운 거 한자로 다 썼지 한글로 쓴 적은 없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졸업한 학교도 못 쓰고, 아버지 이름도 못 쓰고, 어머니 이름도 못 쓰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누군지 한자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그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요즘 전기 공사하는 사람 부르면은 20만원, 도배공 부르면 15만원, 20만원인데, 독일이 대학 진학률이 40%가 안 된답니다. 스위스가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됩니다. 미국은 60%가 안 되는데, 우리는 너나 나나 없이 대학은 다 가는데 능력은 없으면서 바라는 욕심은 많고, 제가 순 서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서울에 한 가구에 한 집안에 보통 서너 가구가 세를 살았습니다. 수도가 안 나오니까 공동수도를 씁니다. 공동수도에 가서 물을 저 날려야 돼요. 그러면 한겨울에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쇠광살이 싸니까, 그러면 언덕으로 올라가면 물이 엎질러져. 그럼 겨울에 물이 얼음판이 돼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오다가 어머니나 아들이나 누나나 얼음판에 미끄러져가지고 나동거려져가지고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침에 직업이 제대로 없으니까 나가서 보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 가구가 사니까 병서에 들려서 나가야 되는데 배는 아프고 앞 들어간 사람은 안 나오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는 5.16이 대학 입학해서 1학년 때 학교에 가니까 5.16 혁명 공약 선언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랬구나. 왜 군인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러나 데모들 오고 뭐고 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일 협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기성 정치인들이 다 친일파라고 반대하고 뭐고 이랬는데 일본에서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공장도 올 수 있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데모 오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해진 시간이라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참 외람스럽게도 자료를 모으고 우리 조갑재 선생님도 계시지만 먼저 선생님들 쓰신 것도 참고를 하고 이래가지고서 그걸 한번 정기 형태로 만들어보자 하고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올까? 박정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끼니도 제대로 못 부린 집에 태어나서 굶어도 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가 고파가지고 복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게 없나 찾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간장 손으로 찍어서 입에 묻히고 그런 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구 사범을 다니면서도 풍족하게 못 다니고 구미 소학교도 그렇고 대구 사범도 그렇고 늘 학교에 가서 가장 못 사는 집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열등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반발심으로 이러니까 내가 한번 뭘 해본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일제시대 사범학교 나오면은 온 생활이 다 보장됩니다. 누구 얘기 들으면 광화문에 국장급 월급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제가 대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문경 소학교에 가서도 맨날 교장하고 싸우고 일본 장학관 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만주로 가가지고서 내가 한번 군인으로서 대구사범 때 지도해준 군사훈련 선생이 기회가 되면 오라 그러는데 내가 가서 제대로 한번 만주에 가서 딴 사람들은 아편장 사람은 돈 벌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만주에 가서 군사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언젠가 우리 조선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주군관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미 나이가 23살. 그러니까는 옆에서 나이를 줄여가지고 오는 게 어떠냐. 속이면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나를 지도해 주신 교련 선생한테 내가 혈서를 써가지고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열심히 군인이 되겠습니다. 늘 대구 사범 때 너는 군인이 되면 성공할 거야. 군인 정신이 투철해. 그 용기를 얻고서 한쪽 속마음에는 언젠가는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하면은 군사학도 필요할 거야. 지금 공부해 두는 게 무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혈서를 쓰게 됩니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서 그 장면을 썼습니다. 무슨 뭐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만주가 그때는 서부개척시대의 엘도라도처럼 만주만 가면 성공하고 만주만 가면 아편장사 돈 벌고 만주만 가면 무슨 수가 난다 이러는데 일본이 대륙 침략에 오적 협파라고 해가지고 만주국을 건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누가 얘기하셨나요? 해방되고 나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GNP 숫자가 300달러, 400달러였고 우리는 $50도 안 되는데 그거는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대륙 일본 제국이 대륙 침략하면서 보급기지를 전부 다 북한에다 만든 거예요. 수풍 때문이 뭐 정어리 공장이니 뭐니. 그래서 우리보다 좀 나았던 건데 제가 시간을 많이 잘못 쓰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하는데 제가 핵심으로 뭔가 그동안 공부한 걸 얘기 드리고 싶다 한 것이 만주군관학교, 만주군 이것이 박정희가 국가를 개혁하는데 둘도 없는 공부와 체험을 했다. 박정희는 늘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술 먹고 놀러 나가고 만주군관학교에서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만주의 두 걸물이라 부르는 기시노부스케 또는 이시하라 간진 이런 사람들이 만철 운영을 하고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걸 투집 잡아가지고 만주 제국을 건설하고 신경을 국제도시처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다성민족을 가지고서 건국하는 거 그런 거를 조선시대 가서 신문도 보고 자료도 보고 공부를 어떻게 국가를 건설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나 그걸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이후로는 군대 시절에도 대구 사범 때도 좀 특출해가지고서 늘 그 그늘진 소년이었고 그늘진 청년이었습니다. 뭔가 한번 뒤집어 엎어서 이놈의 세상 한번 그냥 바꿔봐야지.
그냥 뭐 부모들이 돈 보내주니까 거기다가 학비는 무료지만 기숙사비는 돈을 내야 되니까 늘 그 기숙사비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자기 형이 그 쪼가리를 조카한테 돌려가지고서 구미 유지들한테 우리 정의가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식비 이런 게 부족하니 얼마씩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1원도 주고 5원도 주고 이런 돈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공부를 이걸 때려쳐야 되나? 만주에 가서도 뭐 이할림이 정일곤이 이런 사람들을 다 흥겹게 놀고 얼적에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혼자 외롭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참 만주군관학교 같은 게 행운이었던 게 거기서 군사하게 돼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사실 1960년대 초에는 일본의 달러 보유고가 15억 달러 4배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8억 달러 보상금을 받아왔거든요. 8억 달러. 절반을 받아왔어요. 받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을 감동시키느냐,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을까. 그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의 하나에 제가 기억에 남고 감동을 온 게 일본 군관학교 부모교장, 그분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퇴역을 해서 고향에 있는데 그걸 수습을 해가지고서 연애를 일본에 있는 강요들을 초청해서 연애를 하는 데다가 부모 일본 군관학교 교장을 모시고 다들 왜 노인네가 저기 오셨나 그랬는데 연애 초두에 박정희 일어나가지고 부모 장군한테 가서 잔을 올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부모 장군이 어쩔 줄 놀라가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당대 일본의 걸물들이 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정계 재계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만주 제국을 일본이 만철로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만주국을 세웠는데 그걸 2차 대전 때 패망해가지고 다 그대로 놔두고 나오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리고 일본 군부에서 늘 우리가 만주 제국을 건국했는데 그 향수가 있는데 저 박정희가 우리가 세운 만주 제국 군관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래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만주 제국에 우리가 걸었던 희망에 어떤 연결성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토초를 만드는 데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 박정희는 우리 만주 제국에 우리가 대륙 침략에 제국을 건설했는데 무시할 수 없는 박정희를 성공시켜주면은
우리가 만주제국의 향수도 우리가 어루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 해군 같은 조건도 가졌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기시노브스키니 이런 사람들이 만주제국의 정말 경리 총무부장으로 다 살림을 꾸려갔고, 군부에서도 만주 출신들이 전범에서 벗어나가지고 많이 살아있었는데, 특히 일본의 야마자키 도요코라는 사람이 쓴 일본 관동군의 뛰어난 정보 탐모, 세즈마 유저가 그 사람이 시베리아로 소련군에 잡혀가서 10년 동안 유행생활하다가 돌아오니까 이토수 상사에서 그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종합상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토수 상사를 시비권 안으로 미쓰이나 미쓰쿠시처럼 대기업으로 키우려는데, 5.16 이후에 박정희한테 누가 당신 선배가 지금 이토주 상사의 회장인데 그 사람을 좀 초청을 해서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세즈마 유저가 하도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오니까 한밤중에 청와대를 방문하고 그 사람의 지원을 받고 종합상사를 만들어라, 제철회사를 만들어라. 우선 산업화를 이루려면 고속도로를 준비해라.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1973년 벼랑간 세즈마 유저가 청와대를 급히 와가지고 긴급한 보고가 있다. 무슨 일인데 오셨습니까? 일본 육사 2년 선배입니다. 세즈마 유저가. 엊그저께 김일성이가 모택동이를 만나러 갔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상사는 세계 정보망이 영국의 MI6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보다 7시간이 더 빠르답니다.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김일성이가 모택동이를 만나가지고 아주 남쪽에 독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우리는 도저히 앞으로 희망이 없다.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화를 내면서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조선인민의용군에 지원해서 나가가지고 죽었는데 무슨 놈의 전쟁은 또 무슨 전쟁이냐. 그때 닉슨하고 그 키신저 모택동이하고 주울레가 중국하고 교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한참 그 교역을 저거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서 모택동이가 그러면 원자탄을 3개만 달라. 원자탄이라는 것은 모택동이 얘기가 그건 쓰는 게 아니고 보관하는 거야. 그거를 와서 보고를 받고, 그때서부터 카터가 철수 온다고 맨날 이러고, 그때 워싱턴 포스트나 그 뉴욕타임즈에 카터하고 박정희하고 갈등이 나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박정희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박정희는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역사에 남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박정희는 솔직하니 제가 며칠 전에 물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핵개발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 대신 가서 물으신 분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분인데 그 얘기 말도 마시오. 얼마나 미국이 무섭게 하는지 그거 그냥 다 갖다 주고 다 적어오고 다 했다. 그렇지 않으면 3대가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리고 플루토늄도 1차 추출을 하고 거기 단계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앞머리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장경순 어른한테 마지막 말로 끝내겠습니다. 장경순 어른한테 그 12.6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내용은 내가 잘 몰라도 박정희하고 가장 가까웠던 분이니까 최아무개란 분이 해방되고 나서부터 CIC에 해방되고 나서 CIA의 요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동년배분이 계셨는데 올해 장경순 장군이 96입니다. 정정하세요. 오늘 사정이 있어 못 나오셨는데 친구 사이로 아주 좋았는데 10월 26일 날 벼랑간 그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갔다 이겁니다. 왜 그 갔을까?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가서 한번 만났는데 그냥 피하고 도망치더라. 그런데 요거 한마디 맞아야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10월 26일 그 사태가 나고 그날 신문에 김재규가 병원도 20몇 명 다 쏴 죽이고 들어가서 머리를 쏘고 아니 심장을 쏘고서 차지천이 도망가고 다시 들어가서 확인 사살했는데 늘 준비해오던 모델 권총이 격철이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박대령 총을 뺏어가지고 들어가서 머리에 대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끝났는데 사실은 박정희는 재물을 탐낸 사람도 아니고 권력에 그렇게 빠진 사람도 아니고 뭔가 태어나서 뭔가 한번 일을 해보고 가겠다. 이놈은 정말 5,000년 동안 사대주의로 그냥 맨날 빌붙어가지고서 그러고 살아왔는데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어떻게 좀 해보겠다. 김일성이 못하는 건 박정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핵을 개발하면 곤란하고 핵을 가져야 공산주의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 목숨을 바친 게 아닙니다.